특히 여성분은 또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기도 해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체내 지방 축적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이 주로 복부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욱 두드러지게 돼요.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심장과 혈관에 더 부담을 많이 줘서 이 내장 지방은 혈압도 같이 높일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만보 걷기 대신에 이것을 하세요. 뱃살이나 내장지방이 쑥 빠집니다. 혹시 뱃살이 고민이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 젊었을 적에는 이 개미허리로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또 달라지신 분도 계시죠. 아, 소싯적에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혹은 배가 풍선처럼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중년의 뱃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체중이 쉽게 늘고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되는데, 왜 중년층에서는 뱃살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뱃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빼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먹는 거나 활동하는 거는 젊었을 때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그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특히 여성분은 또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기도 해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체내 지방 축적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이 주로 복부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욱 두드러지게 돼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지방 축적이 또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중년이 되면 뱃살이 또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의 감소예요.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감소돼요. 20대 때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점차 감소하는데, 이 말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체지방이 축적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대사량의 감소는 또 운동량의 감소와도 관련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소모되는 칼로리가 또 적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찌는 이유 세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예요. 혹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중년 이후에는 이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수인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는 이 근육이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욱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즉 중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중 증가와 함께 기초대사량도 감소하니 어쩔 수 없어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죠. 이 중년의 비만, 특히 뱃살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뱃살이 생기는 것이 위험할까요? 이 중년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이런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년의 뱃살이 또 위험한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에요. 중년의 뱃살은 심혈관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심장과 혈관에 더 부담을 많이 줘서 이 내장 지방은 혈압도 같이 높일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뱃살이 많을수록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심장 질환의 위험률도 증가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대사증후군의 발병률 증가입니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대사증후군은 일반 대사질환과는 조금은 달라요. 이 대사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영향, 요산 수치 영향 이런 것처럼 도혈당이나 통풍,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대사 경로에 이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기능이 동반되는 건데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복부 비만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이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혈압, 혈당, 그리고 뇌졸중 이러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매우 큰 위험 요소인데, 그래서 중년의 뱃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듯 미용을 넘어서 전체적인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는 당뇨병 발병률 증가예요. 이 복부 비만과 당뇨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여요. 내장지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 내장지방 안에서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인슐린을 또 방해해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이게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중년은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나이대므로 뱃살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뱃살 관리는 필수인데요. 그럼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에요. 혹시 저탄고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쪽에서도 들리고 저쪽에서 들리고 저탄고지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인데, 이 식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사법이에요.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나 빵이나 면, 이와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쉬워서 인슐린을 또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 축적이 또 촉진이 돼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 인슐린에 대한 분비를 조금 감소시키게 되면, 이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빠르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체내 지방 축적도 줄일 수가 있고 뱃살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식사법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뱃살을 빼는데도 필수인데, 이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려 알고 계시죠? 이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될 수 있게 해요. 그럴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증가되고 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돼서 이 뱃살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성이 있어서 과식도 예방해주는데,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배고픔을 조금 덜 느끼게 되죠. 그럼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것이 뱃살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데 다른 영양소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여 지방 연소도 도와주기도 해요. 뱃살을 빼는데 좋은 식습관 세 번째는 금주입니다. 혹시 매주마다 술자리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술이 뱃살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흔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야, 너 뱃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 아, 술살이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술이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술이 중년 뱃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증가랑 밀접하게 연관도 있고, 특히 중년의 경우에 나이와 함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마신 술은 결국 간에서 주로 처리되는데, 이때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은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처리해야 돼요. 다른 영양소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대사 우선순위가 밀려버리죠. 그로 인해 지방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저장될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중년에는 간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방 축적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하네요. 알코올은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알코올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가능성을 또 높여주고, 이는 복부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부 비만이 더 쉽게 축적이 되고, 근데 또 술하면 우리 맛있는 안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뱃살에는 독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술을 마시면 자주 또 안주는 고칼로리, 맵고 짜고 이런 게 맛있잖아요. 기름진 거,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고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또 체중 증가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또 술을 자주 마시면 식사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과식할 위험도 커지고. 명심해 주세요. 뱃살
뱃살 빼는 데는 운동이 필수인 거 모두 다 아시죠? 근데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몸 상태에 맞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년의 뱃살을 빼는데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혹시 매일 저녁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나 산책을 한다고 충분하게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걷기는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뱃살을 빼주는데 천천히 걷는 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걷기만으로 체지방을 충분히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안에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이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간단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뱃살 빼기 좋은 운동, 제가 두 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또 거창하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강도가 높은 운동과 낮은 운동에 번갈아서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자전거, 점핑잭 이런 거를 20초에서 40초간 매우 높은 강도로 운동하고 한 15초 정도는 낮은 강도로 서서히 운동하고, 달리기로 예를 들면은 한 30초 동안은 전력 질주를 엄청 빠르게 하고 15초 동안은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걷고 다시 30초 빠르게 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 애프터번 효과로 인해서 운동이 끝나도 계속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런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르게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어느 정도 빠른 걸음, 경보같이 빨리 걸으면서 땀이 쭉 날 정도로 한 4, 50분 정도 하면은 그것 또한 내장 지방이나 복부 비만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토머크 베큐um 운동입니다. 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스토머크 베큐um 운동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 복부 깊은 근육인 복직근과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복부 압력을 조절하면서 복부를 수축시키고 확장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운동의 이름처럼 굉장히 거창하진 않아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 운동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깊은 근육인 횡격막과 복직근을 집중적으로 운동시켜서 복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고 내장 지방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보디빌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디빌더장에 가서 이 운동을 꼭 하신다고 하네요. 운동 시작 전에. 그만큼 고강도 운동하기 전에 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리에 앉은 후에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럼 폐에 공기가 들어가겠죠?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세요. 이때 공기를 들이마시면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죠. 이때 숨을 들이킨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배가 자연스럽게 배꼽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배를 의식적으로 배꼽 쪽으로 최대한 깊숙이 당기세요. 배를 가능한 안쪽으로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 척추까지 이제 붙을 정도로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숨을 10초에서 15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천천히 숨을 들이셔서 배를 볼록하게 만든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 배를 등가죽이랑 일부러 이렇게 안으로 뱃살을 집어넣듯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끝까지 간 자세에서 10초에서 15초 동안은 유지를 시키고, 이 운동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 복부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자세도 개선되고 우리 몸의 이 코어의 안정성도 강화되고 배꼽 주위의 탄력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매우 익숙한 운동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전신 운동에도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하체 근육이 우리 몸에서 크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은 대사량도 증가되고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인데, 또한 스쿼트를 하면서 이 코어와 복부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뱃살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중년에는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쿼트 운동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스쿼트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앞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에요. 이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10회에서 15회 정도, 한 3세트에서 5세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 스쿼트 하는 방법도 잘못하면 또 무릎 관절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새 인터넷만 검색을 하셔도 스쿼트의 바른 자세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좋은 운동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뱃살 빼는 데에는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알아야 할 뱃살 빼는 생활 습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녀는 잠꾸러기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면은 비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생리적이고 호르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면 부족은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에 영향을 미쳐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의 수치는 높아지고 렙틴의 수치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 중년에는 이미 체중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은 뱃살 축적을 가속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줘서 우리 체내에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결국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도 늘어나고 이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되고 복부 지방이 가장 많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코르티솔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데, 중년에는 이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깊은 수면인 렘 수면 동안에는 체내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히 또 이루어지고 지방 연소가 또 촉진이 또 되고, 반면에 수면이 야거나 짧으면 우리 몸의 지방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뱃살이 더 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이 뱃살 부분에서는 매우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뱃살을 포함한 복부 비만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알고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중년기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데 이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호르몬이 증가해서 체내 지방 축적을 촉진도 해요. 특히 복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우리가 지속이 되면 뱃살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스트레스성 폭식도 유발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막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생각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스트레스는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특히 중년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과식이나 음주가 자주 일어나면 뱃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뱃살 빠지는데 좋은 습관 세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 물은 대사작용도 촉진하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또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최소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물을 마시나요? 하루에는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수분 섭취는 체중 관리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지방 연소도 촉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반면에 탈수 상태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부종이나 체지방 증가라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적절한 수분 섭취는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중년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은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뱃살은 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돋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두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1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